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학 중에 온크를 하는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윤리와 사상이라는 여러분이 올해죠? 신학년도 21학년도가 되면 선택한 친구들이 배우게 되는 과목입니다. 2학년 과목이고요. 이거를 한번 시작해 봅니다. 넘겨볼게요. 넘기고 나서 펜을 선생님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두 번째 장에 넘어왔는데 이번 시간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일 텐데요. 제발 부탁이니까 외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외우게 된다는 다소 좀, 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통합사회 1학년 작년 1학기 첫 시간에 당황했듯이 뭘까? 새롭다. 새로운 말들, 당황했듯이 역시 윤리와 사상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통합사회교과서를 넘겨보면 이해가 돼요.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이거를 익숙함이라고 합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내 생각에는 익숙함이 절반 이상의 학업 성취도를 이룬다고 생각해요. 누가 자주 보다 많은 시간 동안에 생각하고 바라봤고 익숙해졌느냐가 50%의 그런 작용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첫 시간이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외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마음에 부담감을 느끼지 말라는 의미도 돼요.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특히나 온라인이나 동영상에는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고요. 그게 익숙함입니다.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네. 그리고 하나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부분은 교육부에서 정부에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선행학습이 뭔가 하면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21학년도 수업을 하기 전에 미리 당겨서 하는 거예요. 예습요, 예습. 가외 뭐 학원 이런 게 이제 심해지면서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이 활동이 자칫 오해를 하게 되면 선행학습에 해당이 돼요. 선생님이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지금 하고 있고요. 혹시나 문제 제기를 하거나 문제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제가 이거를 온컬에 안 올리고 유튜브에 올릴게요. 유튜브는 만인에게 개방된 부분이잖아요. 여러분도 유튜브 검색을 해보면 윤사 각 단원에 대한 다양한 선생님들의 강의가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런 식의 운영 방법이겠다 싶고요. 어쨌거나 정확히 여러분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이 수업을 듣는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어떤 교내 고사나 모의고사나 수능의 전략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람, 필요하다면
시험 성적이겠죠. 혹시나 2학년부터 이제 자기 진학 진로와 관련되어서 선택 과목이 들어가는데 사회과 계열, 인문 계열로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1학년 대비 2학년 때 좀 더 보완 학습이 필요하다 하는 사람들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말 바꾸면 자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거기에 대한 사실 확인과 부담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진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전국적으로 그렇다고 해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윤리와 사상, 특히 동양윤리 사상의 어떤 이해 부분에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조금 보완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여러분도 잘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저는 통합사회도 그랬고 처음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처음에 어떤 이렇게 가닥을 잡아줘야지 보다 더 수월하게 이렇게 익숙하게 갈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는데 뭐 선생님이 부족해서 그랬겠죠. 아직 잘 몰라서 공부가 덜 되어서 처음에 어, 힘들어하는 스타일. 통합사회 시간에도 기억을 되돌려 보면 그런 게 있었고 특히나 그 윤리와 사상 2학년 일반 수업에서 땀을 뻘뻘 흘렸던 적이 있어요. 말이 막 꼬이고 두석 없고 한 이번 시간에도 역시나 그렇지 않을까 짐작은 해봅니다. 그 다음에 나의 현실이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최근 5, 6년, 뭐 10년이라고 칩시다. 전의 이야기도 나와요. 현대 윤리에 가면. 그런데 그 기원, 연원, 시작, 점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게 2500년 전입니다. 고리타분한 이야기죠. 옛날 이야기죠. 그래서 사용하는 용어나 내용들이 조금 여러분이 지금 now and here에 거리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그 윤리와 사상 부분을 배우느냐 하면 어제 카톡에 한 문장을 넣기로 했습니다만 여러분의 현실 지금의 문제에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금방 바로바로 수학 문제를 풀어서 답을 내듯이 빠르지가 않아요, 이게. 길게는 10년, 더 길게는 20년 후에 확 와닿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확신을 하고요. 단 직접적이라면 각종 시험의 성적이겠죠. 그게 OX 선택과 서술을 하게 되는데 그런 효과는 직접적인데 이게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역사가 그렇죠.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즉각적으로 예전부터 쭉 흐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지 않아요. 저는 말이더라도 여러분의 지금 문제와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걸로 가고 싶고 가려고 노력할게요.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다가갈지는 사실은 역시 미지수예요. 미지수. 그래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느긋하게 익숙하게 필요한 사람이 천천히 가보기를 권하고 그 다음에 머리로 외우는 것보다 왜 그 사람은 그 이야기를 했을까 라는 그런 조금의 상상과 마음으로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걸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짧게요. 지금 약 10분이 흘렀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 속에서 동양 윤리와 서양 윤리와 한국 윤리 그리고 사회사상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라고 표현해요. 이념 이렇게 번역되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배웁니다. 물론 통합사회 시간에 연결되어 있고요. 통합사회 첫 1단원의 첫 수업의 주제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나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5가지를 배웠습니다. 공간적 관점, 시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 통합적 관점. 윤리와 사상, 그리고 3학년때 선택하는 하게 될 생활과 윤리는 바로 사회를 바라보는 윤리적 관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통합사회의 첫 시간, 첫 수업에 배웠던 거예요. 윤리가 지금은 윤리학이라는 학문이 지금은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이 시대에는 사회학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로 결합되어 있어요.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옵니다. 동양윤리와 서양윤리와 한국윤리의 기원, 연원, 시작점은 이렇습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동양윤리는 유교, 여러분 들어봤죠? 불교, 그 다음에 도가, 도교 아닙니다. 도가 사상을 기원으로 잡습니다. 역시나 약 2500년 전이에요. 서양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 사상입니다. 지금도 그리스가 있으니까 고대 그리스겠죠? 너무나도 유명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한 그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헤브라이즘을 기원으로 잡습니다. 요거는 콕 찍어서 이야기하면 유대교 플러스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한국윤리 사상의 기원은 너무나 유명하죠. 삼국유사에 있는 단군신화와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신앙에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 무당 이렇게 많이 연결시킬 건데 이러합니다. 네, 이 정도로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장. 이제 중국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양윤리의 연원을 유교,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도가 이렇게 했는데 불교는 중국이 아니죠. 인도입니다. 인도. 그죠? 그러면 나머지 2가지 연원 유교와 그 다음 도가의 그 시대 이름이 춘추 전국시대예요. 동양은 이 이름을 짓는데 좀 낭만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몇 년부터 몇 년 시대 또는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이렇게 안 하고 춘추 전국 시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춘추와 전국은 시기가 나뉩니다. 그리고 이때 춘추라는 그 이름은 어디에서 왔냐면 책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국어책, 수학책처럼 춘추라는 책이 이 시기에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그게 그 시기에 중요하게 다뤄졌나 봐요. 그래서 춘추 시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BC 770에서 403까지. 그 다음에 전국 시대 할 때 전국은 어디서 따왔냐 하면 이것도 책입니다. 전국책이라는 책 이름이 있는데 이 시기에 나오고 당시에 유명했나 봐요. 그러면 뭐 우리 예를 들어서 난장이가 쏘올린 자궁공이라는 책이 유행한 시대를 1910년부터 1920년 예를 들면 이런 시대에 난장이가 쏘올린 자궁공의 시대 이렇게 붙인 거예요. 상식 정도로 알아주면 좋겠고요.
지금이 2020년이니까 2000년이라고 보면 2700년, 2500년, 2700년 뭐 그런 시기가 되겠네요. 보통 2500년 전 이렇게 부릅니다. 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이거 모르는 거 아니죠? BC와 AD라는 거 알죠? 예, Before Christ, 예수님, Before, 전, 탄생 이전을 표현한 게 BC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한 그 해는 0으로 잡는 거죠. 0. 지금 0으로 잡았을 때 2020년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서양의 기준을 사용하죠. 그죠? 예, 예, 서양 기준. 그다음 AD는 이게 라틴어로 주께서 오신 뒤 0 이후에서 AD. 우리 A부터 이렇게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죠? 네. 상식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춘추 전국시대가 어떤 시대 상황이었느냐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야기되는 윤리 사상은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 있고 지금 시대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기준으로 그 시대를 평가하면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은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상가, 학파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가져와서 우리가 전통이라고 그러죠. 가져와서 지금 재해석을 하는 과정입니다. 네. 이거를 흔히들 빠뜨리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확인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하면 제가 말을 탁 줄여볼게요. 춘추 전국시대, 중국의 고대 2500년 전에 춘추 전국시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던, 많았던 시대예요. 그 중국의 이 이야기 좀 이상할 수 있는데 그 유비, 관우, 장비, 조조가 나오기 이전 시대의 혼란한 그 상황입니다. 그 유비, 관우, 장비, 그 조조 이렇게 나올 때 그게 좀 싸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 혼란, 전쟁이 많았던 시대인데 왜 그랬냐면 그냥 땅 따먹기, 전쟁 이렇게 좀 무식하게 거칠게 표현해서 그렇게 막 일어났던 게 아니고요. 중국에서 춘추 전국 시대는 문명이 전환되는 시기였습니다. 우리 지금의 예를 들어볼까요? 컴퓨터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처럼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과 이후처럼 변혁의 시대였어요. 네. 그 시대에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혼란한 시대가 됩니다. 계기는 이렇습니다. 구석기, 신석기, 민문이, 빗살문이 배웠을 건데요. 그 다음에 오는 게 청동기죠. 구리로 만들었던 각종 그 생산수단들, 호미낫, 뭐 이런 것들. 이 철기로 바뀌는 시대입니다. 굉장한 변혁이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각해보세요. 컴퓨터가 있기 전과 이후를 나누는 컴퓨터. 지금 컴퓨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고 이전과 이후. 그죠? 그 굉장한 혁명이죠. 그죠? 그 다음에 신분 질서. 당시에 있었던 제가 말을 좀 축약했어요.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당하는 사람. 양반과 농민. 이렇게 두 부류 크게 였다면 이때 등장하는 새로운 계층이 있습니다. 이 중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상인이 등장해요. 상인이. 조금 이따가 연결시켜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 다음에 의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뭐 제천 행사 여러분들 뭐 배웠어요? 뭐 고구려의 팔관해?
그 다음에 부여의 영고, 그 다음에 예, 동예, 예의 무척 뭐 이런 걸 배웠을 겁니다. 그 시대, 그러니까 오래된 예전 시대니까요.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의 명령을 기다리는 이게 대표적인 게 그 무속신앙에서 많이 그러죠.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 중국에서는 그 갑골문이라고 해서 갑골 그 거북이 배 껍질에 그 다음에 소 어깨뼈에 이렇게 점을 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나왔던 시대도 이 춘추 전국시대 전후의 시기예요. 전쟁이 이길지 길지를 제천 행사를 치릅니다. 향을 피우고 하느님께 하느님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지만 하늘에게 지내고 거기에 응답되는 그 향을 피우고 뭐 불을 지르고 하면 왜 뼈나 그 거북이 껍질이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귤흉 화복을 점치는 거예요. 그때의 점의 방식입니다. 요즘 쌀 뿌리고 뭐 방울 흔들고 하는 점이 아니고요. 그런 시대에서 이제 문명이 깨어납니다. 인도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한자말이 벌써 나오죠. 이 도가 등장합니다. 도란 무엇인가요? 뭐 지금 이 시대도 곤란한데요. 인간의 문제로 관점이 전환됩니다. 이제 하늘이 그 기복의 신앙 대상이 아닙니다. 우러러보고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자연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죠. 오, 이게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한 이야기죠, 그죠?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그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컴퓨터, 핸드폰, 스마트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네. 그러면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중국에 있어서 춘추 전국 시대에는 수당, 사용하는 도구의 재료가 바뀝니다. 청동기에서 철기, 다소 물렁물렁한 구리에서 딱딱한 철로 바뀝니다. 그러면 당장 나타나는 현상이 생산력이 증대됩니다. 농사 이야기할게요. 처음에는 나무로 신석기, 구석기요. 나무로 밭을 가르다가 구리, 철 종류겠죠. 조금 더 그거보다는 단단해요. 그리고 밭을 갈았어요. 생산량이 확 늘어났습니다. 호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더 단단한 철로 바뀝니다. 생산량이 더 확 늘어납니다. 그러면 먹고 남을 1년치 양식을 빼고 더 남는 양식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네. 시장에 나가서 팝니다. 팔면 뭐가 생겨요? 돈이 생깁니다. 돈이 축적됐다, 많아졌다는 건 뭐예요? 신분 상승의 계기가 됩니다. 뭐 조금 나쁜 이야기로 제가 나갈 수 있는데 지위 등등을 살 수가 있어요. 위상이 높아집니다. 조금 더 정형화된 말로 갈게요. 신분이 상승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어떤 중인, 그대로 이야기하면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신분제가 깨져버렸죠. 그죠? 새로운 부류가 생겼어요. 힘을 가진 부류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당하는 사람, 예를 들면 왕과 백성, 일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권력층 하나가 생깁니다. 신분이 하나 생깁니다. 중인, 상인, 공업인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질서에 충격이 갑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혼란이겠죠. 네. 그리고 의식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까지 믿었던 하늘의 그 개념이 이제 인간의 개념 주제로 바뀝니다. 하늘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더라는 거죠. 오, 대단한 혁명이에요. 그죠? 시대로 바뀌어갑니다. 여기에서 생기는 부분이 과도기겠죠. 여러분들이 아는 진시황이 진나라를 세우면서 이 혼란이 마무리가 되죠. 한번. 네, 혼란과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가 됩니다. 요약할게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는 BC 770에서 BC 221년까지를
말하고 이 시대의 상황은 혼란과 전쟁이 가속되던 시대였다는 것. 오케이? 넘어갑니다. 다음 용어들을 좀 설명하고 갈게요. 춘추 전국시대에 그런 혼란과 전쟁이 일어났던 사회에 사람들이 물었겠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세상일까요? 나라와 왕과 귀족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물었을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요약할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춘추 전국시대에는 주제였습니다. 여기에 각 학파와 사상가들이 나와서 사상을 제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일컬어 제자 백가라고 이야기해요. 혹은 백가 쟁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때 한자말이에요. 제자라는 말은 many teacher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제라는 글자는 많다 이 말입니다. many much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백가의 백자도 many much입니다. 그러면 자자와 가자를 구분하면 되죠. 그죠? 자라는 말은 공자, 맹자, 순자, 주자, 노자, 장자, 묵자, 한비자 할 때 자는 이름 아니에요. 이름은 따로 있어요. 중국은 두 자 이름이 많죠. 공자의 본래 이름은 구예요. 공은 성이고요. 자는 존칭입니다. 굳이 영어로 번역하면 teacher예요. 스승, 선생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는 집가, 가정할 때 가인데 학파라는 뜻이에요. 그 영어로 번역을 하면 school, academy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제자 백가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춘추 전국 시대의 시대물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답했던 많은 학자 사상가들과 그 학자 사상가들이 모인 집단 학파를 뜻합니다. 오케이? 네. 춘추 전국시대에 여러 학파들이 나왔습니다만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네 학파를 이야기합니다. 유가, 그 다음에 도가, 그 다음 묵가, 그 다음 법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는 두 개를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유가와 도가. 천만다행이죠. 그 묵가와 법가를 왜 소개 안 하는가 하면 뭐 교과서에 조그맣게 박스 넣어가지고 설명하고 지나가고 이런 뭐 문장 몇 개 넣고 지나가고 이러는데요. 사실 한국, 중국, 일본을 비교하면 중국과 일본에는 묵가와 법가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정말. 그래서 교과서에 실을 만한 내용을 쓸 수 있는 사람이 한국 내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분석을 할지 모르지만 글을 쓸 만한 교과서를 집필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루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이 내 후배니까 제자이기도 하고 혹시나 동양윤리 또는 중국 철학을 전공할 친구들이 있으면 묵가와 법가를 공부하신 다음에 교과서에 꼭 넣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다시 후배들이 배우겠죠, 그죠? 그리고 유가와 도가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 하면 제가 빨간색으로 교과서에서 배우게 되는 사람을 이야기해 놨어요. 공자, 맹자, 순자, 주희, 왕수인,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황, 이정약용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실학에서 정약용 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한국사 시간에. 도가에서 노자와 장자를 다룹니다. 이게 땡입니다. 땡이에요.
밑에 파란색 글씨로 제가 여러분 혹시나 헷갈릴까 싶어서 유가는 유교와 같은 말입니다. 유학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네. 종교의 교자가 아니고 유교는 가르침이라는 가르친 내용으로 봤을 때 유교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학문 분야, 윤리학, 사회학 이렇게 분류할 때처럼 학문으로 분류할 때는 유학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도가와 도교는 분명히 다릅니다. 요때 교는 도교의 교는 종교의 교예요. 이거 중국에 있는 중국만의 토착 종교, 중국에서 발생한 종교가 도교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한 종교예요, 중국. 그 도가는 춘추 전국시대 때 노자로부터 시작되었던 그리고 장자에 의해서 발전되었던 학파입니다. 도가. 그래서 분리가 되고요. 물론 도가에서 이렇게 연론을 해서 이렇게 종교화된 게 도교로 보기도 해요. 근데 도교는 한나라 시기 이때 형성되는 좀 시대가 달라요. 그래서 좀 다르다 해서 교과서에서도 유학, 유교, 유가 뭐 이렇게 섞어서 조금 혼란할 거예요.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시게 되면 혼란하게 될 텐데 좀 섞어서 쓰고 있고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 유가로 쓰든 유교로 쓰든 유학이라 쓰든 틀린 말은 아니니까 여러분 취향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지금 조선시대 유교 사회 때문에 유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도가는 분리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유교, 불교, 도가를 제가 동양윤리 연론이다 이렇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장에서요. 되겠어요? 네.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제가 춘추 전국 시대의 시대 주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었고 세상이 물었고 사회가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공자를 비롯하여 여러 사상가들이 제자가 답을 했고 유교, 유가를 비롯한 여러 학파에서 대답을 백가에서 했다라고 했어요. 그 사상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동양윤리 사상의 연원을 우리는 묵가나 법가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그렇죠? 유가와 도가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공자명자 순자의 유가와 그다음에 노자와 장자의 도가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를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내심 좀 두렵기도 해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용기를 내서 요 털거리 구조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진행된 내용이 쉬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거를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머릿속에 구조화될 거예요. 아,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런데 제가 수능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니 수능은 이렇게 전체적인 털거리를 예상내는 경향이 강해요. 예를 들면 공자와 순자, 맹자 한 사람이 단독적으로 내는 문제를 잘 안 내요. 적어도 비교합니다. 유가와 도가 그리고 대표자 공자와 노자 이렇게 비교 문제를 이거는 구조를 문제 삼는 거거든요. 네. 꼭 이렇게 정리해야만 한다라고 강압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 없겠으나 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구조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년 1년쯤 지나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짐작이 들어요. 가지고 있으면 전체적인 흐름을 틀을 이해하는 데 참 좋다라고 하고요. 짧게 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육아에서는 보편적인 가치 육아에서 본성이라는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남성 여성의 섹슈얼 젠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본성, 본질, 바탕, 근본의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육아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가치, 본성은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사회적 질서, 예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인의 예지할 때 그 예. 이거를 강조합니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뭔가 하면 육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답한 거예요. 잘 생각해봐. 곰곰이 생각해봐. 너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 본성을 가지고 있어. 그 본성대로 살아야 되겠지? 그리고 혹시나 잘 그게 안 될 때는 사회적인 기준, 지금은 법이지만 그 당시에는 예라고 했어요. 예를 따르면 돼. 라고 답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번역을 하면 하나의 질서, 보편적인 가치겠죠? 도덕성이겠죠? 로 통합되는 사회적인 예가 기준이 되어주잖아요. 통합되는 그런 세상, 통합된 세상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좀 부정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번에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몰아가는 거죠. 지향하는 겁니다. 좀 근사한 말, 고급진 말을 쓰면 그거를 제가 목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목적. 그런데 도가는 육아와 상대적으로 반대예요.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런 보편적인 가치는 없다. 그것조차도 인위다. 사람이 만든 거다. 자연을 봐라. 그게 어디 있느냐.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는 거다. 라고 본 거예요. 똑같은 세상을 보고 똑같은 그 질문을 받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나름 체계는 둘 다 완전합니다. 완벽, 저는 완벽이라는 말을 좀 쓰기 그런데 정밀해요. 체계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관계로 이루어진다. 자연, 세상, 사회, 인간은 관계 속에 있다. 그 관계에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당신이 말한 그 보편적인 가치이다. 사회마다 우리 문화 상대주의 배웠죠, 그죠? 상당히 비슷하게 가죠, 그죠? 네. 그 자연의 질서, 관계의 질서, 저절로 그러한 게 자연이잖아요. 그런 질서를 도가에서는 무위라고 표현합니다. 인위적이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추구합니다. 이 말을 바꾸면 개인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개인이 이렇게 개인의 삶을 영위하면은 사회 전체적으로 구조와 체계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사회가 실현될 거라고 봤던 겁니다. 이 말을 다시 한 번 더 바꿔볼게요. 정해진 제시하는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자율적인 개인의 욕구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사회라고 한다면 여기는 개인이에요. 개인이 중심이 된 그런 세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금씩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지금 38분이고요. 제가 첫 시간 다소 지금 처음 시작의 어려운 부분이 조금 느껴지는데요. 네.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개론이라고 합니다. 대체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혹시나 요거를 간략하게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면서 한 번 더 볼 수 있으면 봐보면 이 시간에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춘추 전국 시대에 제자백가가 답했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이야기를 해볼 거고 첫 등장인물이 공자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세계 4대 성인 공자, 노자, 예수, 석가모니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1분만 더 이야기할게요. 개인적으로 이런 윤리사상이 후대를 복잡하게 하거나 따분하게 하거나 고리타분하게 하기 위해서 제시된 게 아니고요. 저는 인류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어오른 꽃.
중국에서 두송이가 피어올랐네요. 그죠? 유가와 도가. 그다음에 인도에서 한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불교. 네. 그리고 서양에서 또 두송이가 피어올랐죠. 피어올랐죠. 기독교, 유대교와 헤브라이즘, 연원이라고 소개됐던,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사람들의 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바라건대 우리나라에서도 동양에 꽃이 피어올랐으면 좋겠어요. 인류의 역사가 끝나지 않은 이상 영향을 미칠 이 아름다운 꽃, 저는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40분 땡 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